네, 지금부터 보험산업의 AI 적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준비된 세 분의 발표를 굉장히 감동스럽게 또 새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살펴보면 향후 보험산업 또한 인슈어텍의 대표로서 AI 기반 보험 서비스가 한층 더 확대되고 안정화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분명 AI는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자 책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AI와 함께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보험 가치 사슬을 견고히 하는 보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세미나가 보험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며 이 모든 영광과 시련이 AI 기술의 발전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AI 대학원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총 12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석박사 과정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AI 기반 금융 경제가 확산될 것입니다. 끝으로 AI 기반 금융 서비스가 고용의 보완제이자 혹은 대체제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자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는 8분 내외의 시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첫 번째로는 김민기 교수님,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강용성 YG넷 대표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규환 현대화재상 상무님이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시는 안수영 교수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이동엽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기 교수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민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모두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I 활용 측면에서 이제 3단계 개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서 보험 계약 및 유지, 그 부분에서는 이제 AI를 통해서 건강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보험금 청구 및 심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기 탐지 같은 거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RPA 같은 이제 그 AI 활용을 통한 고객 서비스 24시간 제공입니다. 다만 이제 그 다양한 AI 활용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저희들이 조금 그 AI 기술 자체에만 조금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AI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획득 및 전처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적용, 그 다음이 서비스 구현인데 사실은 이제 기술 적용 쪽에 너무 이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획득 및 전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허들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 구현 자체에서도 결국은 소비자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계약 및 유지 부분에서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거는 다양한 스테이트 홀더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디테일한 질문들입니다. 실제 최근 연구들을 보시면은 그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이슈는 크게 정보의 성격과 두 번째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성격이 만약에 성이나 재산, 건강과 관련된 거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서 잘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재산과 건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정보의 성격은 소비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전달 방식과 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있는지 이 부분도 역시 최근 연구자들이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으로서 맥락적 진실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단순히 이 데이터는 내가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보 흐름이면은 나는 용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맥락적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민감한 개인정보 이슈가 아니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연구 방법을 연구자들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가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그 보험 계약 및 유지 관련해서는 AI는 결국은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경우 역시 소비자들이 역설인데 본인의 정보를 줘야지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데 그걸 또 싫어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보험금 청구 및 심사 과정인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AI의 어떤 약점인데 결국은 설명 불가능한 블랙박스 이슈입니다. 실제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중국에서의 어떤 AI 활용, 금융권에서의 AI 활용을 비판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전날 휴대폰을 충전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대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휴대폰 충전을 까먹은 게 코즈가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으름과 건망증이 실제 원인이겠죠. 앞서 말씀한 것처럼 explainable AI가 최근에 움직이지만 여전히 그거는 이제 어떤 팩터와의 코릴레이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코릴레이션을 안 다음에 실제로 구현할 경우에 과연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보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윤리적 문제로서 자동차 보험 프리미엄 사례가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뭐 남성이 좀 더 프리미엄을 많이 내거나 젊은 사람들이 프리미엄 많이 내는 건 다 용인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AI가 불교나 기독교,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을 올려라라고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관련해서는 결국은 AI와 인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마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AI와 인간 간의 관계지만은 결국은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에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닌 기계로 볼 경우에 사람은 AI에 하대하게 됩니다. 특히 AI 앞에서는 거짓말을 더 하게 됩니다. 보험 사고가 자기가 그 인간을 대했을 때는 소시대 말겠지만은 기계를 봤을 때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 수수료 간에 RPA 차원에서 기술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 실패할 경우에 대응할 것인가, 단순히 사과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디테일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도입할 때 과연 기업 내에서의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 역시 연구자들이 퓨처 오브 워크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AI와 협업을 하고 위임 설정을 할 것인지 이슈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면접관으로 가면서 그 마이다스 IT 회사 케이스 봤는데 이 경우에 인간 면접자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인가? 즉 그 마이다스 IT가 다양한 면접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성 높여주지만은 그 과정에서 인간 면접관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 차원에서의 다양한 이슈가 있고 기업 내부에서의 공급자로서의 직원들과의 어떤 그 AI 업무 협업과 그 다음에 델리게이션 이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와 공생하는 미래의 사회에 대한 고민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한층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AI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되는 전문성이라든지 짬마켓 자체가 결국은 인간의 고유한 노동 영역을 침해하는 것인지 혹은 오히려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용승 대표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와이즈넛의 강용성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챗봇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저희가 몇몇 보험사에 적용했었던 챗봇 케이스가 있다 보니 아마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AI라고 하는 업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생명사, 생보사나 몇몇 보험사에 실제로 챗봇을 적용했던 케이스들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최근뿐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보험사는 굉장히 좀 빠르게 이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많이 적용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에서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뭐 대고객 서비스 부분도 있고 또 영업에 활용되는 케이스들, 그다음 내부 업무에 있어서 뭐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적용되는 부분, 또 보험사의 이제 뭐 미래가 뭐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또 높여야 되는 또 본업의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적용되는 케이스 등등의 거의 전방위적인 부분에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와닿는 부분이 챗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걸 구별할 때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챗봇은 다른 분야로까지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컨버세이셔널 AI라고 하는 정의를 합니다. 기계나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 안쪽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향의 이제 인터페이싱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가, 또는 좀 의인화된 또는 인격화된 모습으로 그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뭐 그러는 과정 중에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뭐 윤리에 대한 이슈들도 그런 측면에서 거론이 좀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난 몇 년간 그 보험사에 적용했었던 챗봇의 상당수는 첫 번째로는 대고객 서비스 분야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니즈가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면을 좀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노동력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줄고 있고요. 인구가 줄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험업이 어떤 영업 활동을 한다거나 고객의 접점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했었던 어떤 대면 접촉이나 뭐 직접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접촉들이 사실상으로는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풍부한 노동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회사가 사람들을 선별할 수도 있고 좋은 수준의 이 인력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인력이 줄다 보니까 셀렉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퀄리티는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이직률도 또 심해지게 되니까 사실은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시켜줄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챗봇을 바로 대면 서비스로만 적용한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부에 혹시 TM 분들을 교육해주는 챗봇 형태로 챗봇이 적용됐었던 사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확대가 되면서는 이제 내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내부의 업무에 관련해서 대면으로 선배에게 뭐 이렇게 여쭤보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매뉴얼을 통해서 해당하는 업무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도들도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고객 챗봇이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내부 업무용 챗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전환이 됩니다. 앞에서도 RPA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RPA와 챗봇을 또 결합한 형태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데스크에 앉아서 뭐 펜을 굴리면서 또는 키보드를 두들기면서 일했던 방식에서 대화나 이동 중에 뭔가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모든 게 좀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저희가 좀 겪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세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비즈니스 전망은 너무나 당연히 좋고, 또 여기에 또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을 하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업무를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데서 예를 들자면은 자동화된 영역으로서의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업무 적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보험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디파인, 이런 사업을 해 나갔을 때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회사의 모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시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윤리의 문제는 참, 저도 제가 데이터 특위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부에서 4차의 데이터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들, 법적으로 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또 결국에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중립성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고,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사용되는 상당히 많은 그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런 정보들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가명화하고 어떻게 익명화할 것인가에 대한 뭐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대부분은 정부에서 또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새롭게 이 산업에 맞도록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을 너무 잘 엄수해 주셔갖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제 대표주자로서의 대표자로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지금 뭐 체포선 대외 민원 이런 용어로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현재는 내부 업무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얼마나 이 효율적이냐는 측면, 그 고용이라는 측면하고도 비교하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마이 데이터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한 개인의 정보의 익명성을 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정규환 상무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현대해상에서 디지털 전략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규환 상무입니다. 발표 내용이 좋아서 토론자라는 자격으로 왔는데 좀 학습자가 된 느낌이었었고요.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 개의 발표를 들으면서 세 가지 키워드 정도가 떠올랐는데 그 보험업의 본질적인 역할, 보험 사기, 그다음에 디지털 생태계 뭐 이 정도의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험업에서 AI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업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데 좀 기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발표 때 사례도 많이 나왔었지만 통상적으로 보험 실무에서 이제 AI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그 밸류 체인에 적용되는 그래서 회사의 효율성, 결국은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노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현대해상만 해도 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내부 업무 쪽에서는 저희가 보험을 들 때 이 계약을 받아도 되나? 안 받아야 되나라는 이제 이런 언더라이팅 과정, 그다음에 고객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걸 줘야 되나, 다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제 이런 결정의 단계들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 20% 정도가 어떤 전산으로 자동으로 했었다고 하면 나머지 그 80% 그 자동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AI 그 메커니즘을 돌리게 되면 다양한 그 룰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적용하게 됐을 때 그 자동화 비율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었고요. 그게 회사에서는 좀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이제 지정 대리인의 신청을 해서 한 가지 재밌는 아이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보험을 계약 들었을 때 그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그 괜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이용이 좀 활성화가 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친화계층은 그거를 이제 모바일을 써서 24369 언제든지 신청해서 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모바일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콜센터 같은 경우는 평일날 9시에서 6시까지만 대출이 집행되는 이런 규제상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정 대리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에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도 주말이나 평일 야간 때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거 이제 음성 로봇을 도입해서 좀 적용을 해봤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내부에서 저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돈 나가는 건데 함부로 되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준비가 잘 돼서 지금 과거에 사람이 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그 대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열심히 잘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거는 결국 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 상품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위험이 측정되지 않거나 또는 통계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 상품으로서 제공을 못 합니다. 근데 이 AI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 변수 데이터들을 돌려서 그 위험의 요인들을 좀 찾아내는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결국 보험 시장은 포화 상태인 거고 인구 구조는 고령화로 가는 거고, 그러면 고령자나 유병자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그 위험의 수요는 있는 거고 그거에 적절한 상품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것도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이제 군데군데 좀 사례로 나왔던 것을 봤는데요. 어떤 공적인 공공선을 위해서는 그 보험 사기에서 AI 쪽의 적용이 좀 커져야 되고 업계의 공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험 사기는 한마디로 범죄인 거죠. 그 선의의 계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그 범인을 잡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용의선상에 오른 용의자를 선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찾아서 이제 범인으로 이제 확정을 짓는 건데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것들을 이제 추려내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게 보험 사기임을 밝혀내야 되는데 웬만한 것들을 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회사는 인풋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노력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확실한 것들만 찾다 보면 그건 누가 해도 다 보험 사기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좀 정확도 높은 보험 사기 의심건들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AI 기술이 저는 적절히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AI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 측면이 있을 텐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도전을 해봤어요. 전통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는 그 손보사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 보상 조직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근데 보험 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사고 데이터만으로 적발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떤 계약 과정에서의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보험 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보험만 들어서 사기를 치려고 했을까? 장기 보험 쪽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했을 때 현대해상에만 들었을까? 다른 회사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확장하다 보면 그런 데이터들을 다량으로 저희가 분석하게 됐을 때에는 보험 사기의 그 의심건들을 밝혀내는데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제시된 거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코리안 픽테크 위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AI 디지털 생태계라는 이제 단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혁신적인 것들을 할 때 보험회사 혼자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면 일단 규제 산업이고 그 전통적인 채널 중심이고 그다음에 혁신적이라고 하려고 했을 때 항상 이제 소비자 보호나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창의적인 생각만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무겁고 약간 느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으로서 변명을 해본다면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에도 그 고객들한테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지속 가능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그 스타일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스타트업에 이제 제휴를 하거나 투자하는 쪽의 업무를 실제 이제 실무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가볍고 빠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지 회사가 보통 2, 3년 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지속성에 대한 그 의심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 말씀도 드렸지만 그 보험회사라고 하는 어떤 전통의 기업과
스타트업 이런 데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속도감 있고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항상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는 어떤 전통적인 규제와의 그 일치 문제인데 당국에서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좀 해결해 주려는 그 노력들을 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각 체계가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 그 AI 디지털을 통해서 사회에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더 진행될 수 있겠다. 이제 좀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나왔네요. 결국은 이제 모든 금융산업 중에 특히 보험은 하나의 복잡계이고 아울러서도 상당히 많은 그림자 규제도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이동혁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영 교수님께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갈수록 이렇게 발전할수록 보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험 산업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보험 회사 그다음에 우리 보험 계약자가 되는 소비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에서 인력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보험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AI가 장착된 로봇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의 본질인 위험에 관한 성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보험회사의 핵심 업무 영역인 지금 보험 인수,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대고객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업무들이 있는데요.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역, 핵심 영역에서 굉장히 큰 변화, 어떤 말로 하면 이제 혁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운영의 변화가 굉장히 클 것이다. 지금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핀테크, 인슈어테크의 등장인데요. 지금까지는 보험회사 안에서 모든 이런 핵심 업무를 다 하는 거였다면 핀테크나 인슈어테크는 그 기능 중에 하나를 더 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하고 협업을 한다거나 인슈어테크의 어쩌면 더 의존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도 있지 않는 이런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 회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AI가 많이 이용될수록 결국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민간 정보를 취급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객의 차별적 취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보험 중개 채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AI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더 많이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건데 아까 인구 감소 이런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객을 더 만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AI를 통한 접촉이 더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중개 채널, 사람에 의해서 대면에 의해서 하는 이 중개 채널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가입 단계의 프로세스에서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그에 따른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개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 규제에도 규제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규제 기본적인 전제는 보험회사에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 상품 개발, 뭐 인수,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고객 서비스가 다 이루어진 걸 전제로 규제 단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본 규제도 하고 자산 운용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분리, 소위 해체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이러한 쪽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단위도 또 규제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규제에서 이제 어떤 요소들을 더 고려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정비를 해서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많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개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험의 기능, 집단적으로 위험을 풀링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매겨서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는 이 기능을 앞으로 또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일단 기본적인 그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은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 좋긴 하지만 개인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보험료가 조정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적 시장에서 일정한 그룹은 보험 시장에서 오히려 나가게 하는 그런 오히려 접근을 막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는가. 즉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규제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는 아까 경험, 이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계속 그 대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용자 경험에 기초한 보험료 조정은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이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덜 건강한 보험자, 아니면 덜 건전한 활동을 하는 보험 계약자의 경우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즉 잠재적 차별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데이터와 관련된 건데요. 데이터의 질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로 확보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원천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험회사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규제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가 사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결국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의 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 보험회사, 보험산업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데이터 질 확보라든가 고객의 잠재적 차별을 야기하는 것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실무 단계가 아니라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수준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관리 방안을 계속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런 거와 관련된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무와 책임, 역할에 관한 부분들이 규제에서 향후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결국에는 상품의 개발이라든가 투자 정책과 관련해서도 투자 부분에서 AI가 추천하고 AI의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과연 이사회 구성원들이 반박하고 다른 대안을 취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가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사회에서 이사가 책임을 지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에 관련된 이사회 역할이 향후에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의 전 영역에서 다 했던 업무들이 해체되고 재결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인슈어테크의 역할, 그다음에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협업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규제 단위도 더 쪼개질 것이고 다양한 업무 영역이 나뉘어질수록 향후에 이런 자산 운용 규제라든가 행위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AI 기반 보험 생태계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효율성에 관계되는 부분은 잠재적인 과제라는 말씀을 남겼고요. 아울러 대표적으로 AI 기반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가 이제 기업 내의 이사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또 다른 어떤 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AI 전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I 전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상당히 정제된 데이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AI 이후에는 또 다른 사기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기 행위도 상당히 또 다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도 AI 전과 후를 구별해서 좀 더 합리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융위에 이동혁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려되는 것은 AI가 사실은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보험에 관계되는 밸류 체인을 더욱 더 견고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AI가 발전해야 되는데 또 다른 심각한 규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탈규제화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역작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견이 있으시면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이동혁 보험과장입니다. 그 AI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 현황 등에 대해서 좀 속시원히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정부에서 논의 단계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그 AI 활성화 방안을 종합 방안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그냥 진행 현황하고 그리고 어떤 지금 작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들 잘 듣고 그리고 또 토론 잘 들으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뭘 더 추가로 해야 될지 시사점을 얻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한국판 20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그 AI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 전방위적으로 AI 확산을 하나의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도 작년 7월경에 금융 분야 인공지능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분야인데 그 AI를 활용하고 개발하고 데 있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규제 개선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그 AI를 잘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그리고 그 너무 중요한 소비자 보호 측면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작업 워킹 그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한 금융 감독, 레그테크, 소위 말하는 레그테크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작업반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AI와 관련해서 그 제도화가 제도화가 돼 있는 부분들은 그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알고리즘 거래, 고빈도 거래 이 부분이 이제 그 AI를 상정한 그 명시적인 이제 그런 규제하고 제도화가 좀 들어와 있고 사실 역설적이게 지금 음성봇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활용되는데 그 외의 부분들 고객 응대 접점이라든지 신용 평가 그 대출 심사 사기 거래 이런 내부 프로세스와 관련된 거는
그 제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이제 제도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AI가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규제를 최소화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규제라기보다 그 부작용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마다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없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규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저희 워킹 그룹에서 두 번째로 이제 인프라 구축에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나 이제 공공 분야에서 좀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인프라 구축 부분일 텐데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여러 번 저기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데이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그 데이터 3법을 개정해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작년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이용이라든지 데이터 결합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 데이터도 지금 개방해서 좀 가능하면 좀 널리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계속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저희 가치인 그 금융 분야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구축 작업을 데이터 인프라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AI 허브 사업과 연계해서 금융 용어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말뭉치 형태로 처리하고 그 식별되지 않는 형태로 데이터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저희가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그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들이 AI 기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아까 네 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규제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금융산업이 이 정보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AI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고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보험산업 쪽에서는 저희가 어떤 그 좀 구체적인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보험이 참 할 일이 앞으로 이 AI든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보험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설계사가 대면에서 모집하는 게 오랫동안 해왔고 또 상품도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가 더디입니다. 그래서 참 첫발 떼기가 참 힘든데 뭐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저희가 이 비대면 모집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할 텐데 기존에 좀 전화에 의존했다면 음성봇을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보안 기능을 있는 음성봇을 활용한다든지 전화나 모바일 청약을 하이브리드로 좀 결합해서 쓴다든지 그 비대면 모집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도 앞에서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샌드박스도 좀 최대한 활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일단 한번 시작해 보려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그 페르소나 AI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혁신 서비스가 지정이 연장이 됐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모집 절차 전반에 이제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험업법상 그 보험 모집은 설계사, 대리점, 보험사 임직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AI가 이제 그런 규제에 예외로 돼야 되기 때문에 샌드박스에서 그런 페르소나 AI가 그 모집을 AI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서 지금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할 일은 많은데 부분적으로 지금 규제 측면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개선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AI를 활용함으로써 보험 산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소비자 편의도 맞춤형 보장으로 해서 소비자 편의도 동시에 높일 수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후에는 자율주행차나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그런 신산업 부분에서도
이거 보험의 융합을 촉진을 하면서 AI가 적극적으로 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AI와 관련된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과 그리고 보험 산업에 있어서 조금 단편적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AI도 이제 새로운 기술인데 이 기술은 이제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지향해야 될 금융 서비스의 뭐 효용성도 있겠지만은 그 포용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게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모집부터 뭐 개발 뭐 이런 측면하고 보험 상품의 개발, 판매, 유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 과정에 있어서 그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특성들을 잘 그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의 그 기관이나 그 사람에 따라서는 그 뽑는 그런 그 가치들이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AI의 어떤 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특히 그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처리부터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까지 그 공정성이 잘 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AI 저희가 이 규제를 만들거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m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놓치지 않도록 잘 체크하고 챙겨보는 것이 저희가 그 규제 당국에서는 그걸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AI와 공존하는 시대가 됐고 금융 산업 그리고 우리 보험 업계에서도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그 임직원이나 이 종사자들도 AI 리트러시를 지켜야지 그 경쟁력도 그 앞으로는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작용 방지를 위한 필요한 요건이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AI를 바라보는 정부 당국은 이 AI를 혁신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속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포용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네 가지 중에 AI 기반한 보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필요한 규제는 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아마 디지털 플랫폼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 같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 보호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AI 기반 금융 감독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AI 기반 금융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 많은 숙제가 있고 많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AI 도움으로 이런 상상력의 세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한 미국의 미래학자인 커즈와일은 2045년 되면은 인공지능의 발달, 즉 반도체의 발달을 인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 사회가 AI에 의해서 형성될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 나간다면은 AI와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보험의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